오늘은 사회문화 4번 지문입니다. 수능특강 독서 126쪽 펴주세요. 자, 우리 평소에 하던 것처럼 문단 번호를 한번 쭉 달아볼게요. 빠르게 숫자를 채워 넣으면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자, 그리고 문제를 훑어보니까 보이는 단어들이 아까 본문에서부터 엘리트, 정책, 무의사 결정론, 지배 엘리트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4번에 보니까 무의사 결정에 이렇게 네모 칸까지 쳐져 있는 거 보니까 핵심인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기 문제인데 이 보기 앞부분 슬쩍 보니까 A국 뭐 동그라미 C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이 앞에 나왔던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기가 나오면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은 기세입니다. 기세. 그래서 보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앞에서 설명을 한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나에게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해주는구나. 힌트를 주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여러분 또 좋아하는 어휘 문제. 자, 요렇게 한번 훑어보고 우리 1문단부터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현실 사회 속에 산재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더 나은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이다. 어휘 문제를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번 이 단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바꿔보겠습니다. 산재한 대신 흩어져 있는 바꿔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개념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은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주체들 공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책 결정의 목적, 목표다. 그죠?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된 대안 검토를 통해 채택한 미래지향적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뭐뭐에 따라 하면 이게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참여자나 집단에 의해서 다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다원주의.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다원주의, 엘리트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보통의 지문에서는 이제 다원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엘리트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엘리트론으로 다시 설명을 이어갑니다.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이렇게 이어진다. 그죠?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 엘리트 집단은 폐쇄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요런 거 약간 출제 포인트야. 굳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면서 이 예외적인 사항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체제 유지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룸으로써 보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까 그 신엘리트론에서 지금 집단을 지배 엘리트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다른 집단이라는 말이 일반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대중의 여론을 일반 시민들이 막 진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대중 여론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 지배 엘리트들이 여론을 오히려 만든대. 이들은 대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도 뭐가 아니라 하는 것을 항상 체크해 놓으라 그랬지.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 변화는 점진적이고 안정지향적이다. 지금 이 지배 엘리트들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들이 만드는 그 정책의 특성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 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 결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까 요거 문제도 나왔었거든. 그리고 여기도 네모도 돼 있으니까 얘가 오늘 주인공인 것 같아. 그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을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가진 거에 뭔가 해가 되는 것은 아예 이슈화 되지 못하도록, 아예 이 의제로 설정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야.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집행, 평가, 환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책 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의제로 설정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라도 계속 뭔가 이렇게 막아서 방지할 수 있다는 거야.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시킨다. 이거 방금 했던 얘기네. 만약에 의제 설정 과정에서 막지 못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막을 수도 있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 방해할 수도 있고 정책 평가나 정책 환류, 피드백 단계에서도 뭔가 이 정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동원하여를 아까 뭘로 바꿀 수 있다더라? 뒤에 6번 문제 바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끌어, 편견 등을 이끌어? 좀 어색하다, 그죠? 이거는 뭐 편견 등을 모아서 아니면 뭐 집중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 좀 어색한 바꿔쓰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자, 그러면 이런 무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폭력의 사용이다. 이 수단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제나 기존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강제로 저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 수단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권력의 행사. 직접적이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지배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외부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치부하거나, 야, 너 나한테 도전하는 거 그거 민주적이지 않은 건데 너 우리나라 안 좋아하네?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야.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버리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하여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의제화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거든.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첫 번째 폭력 사용, 두 번째 권력의 행사, 세 번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신념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 방법이 지금 또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이 규범을 기존의 것들을 수정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방법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세요. 이러한 무의사 결정의 수단은 현대사회에 들어서 둘째나 셋째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폭력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용하기 힘드니까 둘째나 셋째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레이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또 만들어줬대. 자, 그 세 가지 절차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핵심 쟁점. 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한다.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죠.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분배되는지,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 핵심 쟁점이 선정됐으면 자, 두 번째 절차입니다.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워. 그지?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예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눈에 밟히는 게 있죠. 아까 우리 그 보기 문제. 자, 일단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은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방법들을 이용하여 이 도전을 좌절시키는 것을 증명시키는 것, 이게 방지 권력 체계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 쟁점 중에서 정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 정책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정책이 지연되는 것 중에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적정한 정책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지만 이런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당화가 아직 되지 않은 정책 지연도 발생이 많이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의사 결정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나머지는 다 언급된 적이 없고 정답이 3번입니다. 무의사 결정론의 배경이 된 입장을 소개하고 엘리트론이었죠. 신엘리트론. 무의사 결정의 개념과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다음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이거 선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정책의 개념에 따른 정책 결정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책 결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1문단 앞쪽에 나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여기 보면 정책 결정은 미래지향적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에 2-1번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은 정책 결정에서 지연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지연되는 얘기 6문단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쟁점 중에서 여러 가지
그 경우 얘기했었죠. 쟁점이 되는 것들도 있고 지연이 되는 것들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 2-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 자, 한번 봅시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 지연되는 것들 여러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틀린 선지. 자, 나머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3번.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자,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아까 이 문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2-3번. 자, 4번도 찾아봅니다. 다원주의 아주 잠깐밖에 안 나왔거든. 여기 있네.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들이 다원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이 다원주의. 2-4번. 5번.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이슈가 정책 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 힘으로 막기도 한다. 자, 아까 무의사 결정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만을 통과시키고 위협이 되는 것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무의사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 첫 번째가 폭력의 사용이었습니다. 2-5번. 자, 그러면 2번 문제 다 찾았고 2번이 답인 거 해결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기억의 입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신엘리트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집행되는 정책은 안정지향적이며 보수적이다. 자, 이 문단에 이 정책 변화 자체가 안정지향적이고 이들은 보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3-1번 표시해주세요. 자, 2번. 지배 엘리트들은 대중들이 모르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아까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3번.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사회의 자원이 나누어지며 대중의 여론이 만들어진다. 아까 자원을 배분하고 대중의 여론도 이들이 형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3번. 4번. 지배 엘리트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 않다. 자, 아까 이거 나올 줄 알았지. 여기 보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해서 굳이 이렇게 동질성을 얘기해 놓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라고 얘기해 준 거는 이거 출제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5번.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범주 내에서 정책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안정지향적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지? 여기다가 3-5번. 그러면 답이 4번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무의사 결정이 나타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보통 이런 문제는 그 네모칸 되어 있는 주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무의사 결정은 일단 무의사 결정의 이 정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만 통과시키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들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답은 3번.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무의사 결정이라는 그 정의 속에 답이 있었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의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예시다. 그죠? 아까 쌤이 그 훑어볼 때부터 말했지만 우리 뒷부분에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문제입니다. A국 동그라미 시의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에 따라 동그라미 시의 토지 일부를 대기업 네모의 쇼핑몰 부지로 대기업 네모에 매도했다. 부지를 매입한 대기업 네모가 쇼핑몰 계획을 발표하자 복합 쇼핑몰 부지 인근의 재래시장 상인들과 주변 상인들은 기존의 상권이 사라지고 대기업 네모의 이익만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복합 쇼핑몰 건설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시장이 기득권, 저 지배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상인연합회인 겁니다. 시장은 긴급회의를 통해 복합 쇼핑몰 건설과 관련한 과거 사례들을 조사하여 상인연합회에서 복합 쇼핑몰 건설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행할지 예상하였다. 예상대로 상인연합회는 복합 쇼핑몰 건설 반대 서명운동과 반대 시위를 실시하였다. 영향력을 행사한 거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그라미 씨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복합 쇼핑몰 건설이 해당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홍보하였다. 또한 복합 쇼핑몰 건설이 가능하도록 시의 기존 규정을 수정하였다. 상인연합회의 반대는 계속되었지만 복합 쇼핑몰 건설 계획은 승인되었고 3년 뒤에 건설이 완공되었다. 그러면 시장과 이 상인연합회의 갈등에서 시장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연합회의 반대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지. 아까 그 의사를 막는 것,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무의사 결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지배 엘리트 계층인 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무의사 결정을 했는지 이거를 판단해 보라는 문제였습니다. 1번. 상인연합회가 복합 쇼핑몰 건설을 반대한 것은 시장의 선거 공약 실천 정책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복합 쇼핑몰 건설 반대를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겠군. 우리 핵심 쟁점의 정의를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봅시다. 5문단에 자, 핵심 쟁점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 이제 시장이 하려는 그 정책에 도전하는 쟁점, 쇼핑몰 반대로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씨가 복합 쇼핑몰의 효과를 홍보한 것은 상인연합회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치, 이 반대 서명 운동과 반대 시위라는 이 영향력 행사를 막아보려고 좋은 점을 홍보했지. 그러면 방지 권력 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습니다. 3번. 복합 쇼핑몰 건설이 가능하도록 시의 기존 규정을 수정한 것은 복합 쇼핑몰 건설이 완공되었다는 점에서, 자, 건설이 완공되었다는 거는 이 상인들의 의견이 수용이 안 됐다는 거다, 그지? 기존의 규범, 규칙 등을 강조하여 상인연합회의 반대를 봉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 우리 아까 4문단을 한번 봅시다.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 수단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세 번째에 지배적 가치나 규범,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것. 두 번째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하는 것이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지. 수정한 것은, 기존의 규정을 수정한 것은 기존의 규범, 규칙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다, 그지?
수정 강화에 들어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도 볼게요. 시장이 긴급회의를 통해 과거 사례들을 조사한 것은 긴급회의에서 예상한 방법대로 상인연합회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이것도 맞는 선지. 5번 상인연합회에서 복합 쇼핑몰 건설 반대 시위를 실시한 것은 반대 시위가 긴급회의를 통해서 예상됐던 방법이라는 점에서 반대 시위는 상인연합회에서 복합 쇼핑몰 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겠군. 그래서 이 핵심 쟁점 방지 권력 체계 영향력에 대한 기대라는 이 용어를 앞부분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보기를 읽다 보면 지금 핵심 쟁점 다시 살펴볼 때 아까 이 현재의 배분 형태나 배분이 시장의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이 상인연합회에서 쇼핑몰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만 이해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반대 시위이다.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라는 것이 이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모으고 있는 이 시장의 입장. 그리고 이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다양한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을 이용해서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방지 권력 체계니까 그 상인들이 막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을 오히려 홍보하고 결국에는 이 건설을 완공한 거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5번까지 해결됐고, 자, 6번은 아까 우리 중간에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나머지는 안 했는데 나머지도 한번 쭉 바꿔보면 자연스러운 게 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보일 겁니다. 요거 아까 2번 찾았던 거 답 체크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